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컬처 팝으로 여러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 컬처 팝의 주제가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는 텍스트, 즉 그 사회에 어떤 관련된 사실에 대한 팩트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보다 보여지는 이미지, 머릿속에서 상상되어지는 이미지, 비디오나 비주얼로 보여지는 이미지 등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가 50년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대별로 하나의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대의 이미지는 뭐냐? 저성장과 실업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떠오르겠죠. 2000년대는요,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된 시대에서의 어떤 사회 갈등이겠죠. 9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인들에게는 90년대가 그래도 좋았던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 초반 같은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거고, 80년대는 시위와 더불어서 또 고성장을 하던 중산층이 형성되는 시기, 70년대는 잘 살아보자고 한편으로 역동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사회가 이 민주화, 독재 이런 갈등 속에서 어둠이 있었던 시기, 자 60년대, 50년대는 전쟁과 보릿고개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유명 포크 가수 밥 딜런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밥 딜런은 가수죠. 60년대부터 이 Blowing in the Wind라는 이 노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당시의 사랑과 연애, 쾌락 등을 다루는 락이나 그다음 발라드에서 벗어나서 포크송으로서 잔잔하게 기타를 치면서 그 60년대 중반 후반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회 저항 운동을 사실상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밥 딜런을 특정한 가수라는 이름보다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이야기에서 인사이드 러인에서 그 포크 가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조한 바에저, 밥 딜런 같은 또 뭐 나나 무스크리는 또 유럽 쪽에서 해서 그런 많은 포크 가수들이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60년대는 2차 대전 전후에 내려오던 그 시대의 문화와 60년대에 대학을 가게 되고 사회에 나서는 젊은이들 간의 문화적인 격차가 자유, 평화, 반전, 반핵, 인권, 소수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히피, 그리고 마약, 그리고 이 저항, 이런 이미지로 사회가 젊은 세대의 어떤 요구에 흔들릴 때입니다. 프랑스에서도 6.8 학생운동, 일본에서도 이 당시에 반전 세대, 특히 미국에 대한 어떤 반전을 하던 자익운동이 일본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하는 흐름들이 대학가를 휩쓰면서 군대가 대학에 출동하고 총에 의해서 시위 학생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밥 딜런은 사회에 평화와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고요. 또 그 시기는 흑인 인권운동 등이 이때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여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한마디로 이 현대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과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일정하게 이렇게 생계가 해결되는 시기에 이 서구 사회에서 또 다른 요구들이 분출하던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자아의 각성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밥 딜런은 자신의 노래에
한마디로 가사를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을 하면서 사회 저항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나중에 존 레논의 이메이징 같은 것도 결국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노벨상 위원회는 왜 밥 딜런에게, 가수의 가사를 보고 문학상을 주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스웨덴 할리먼에서 밥 딜런과 연락이 안 돼가지고 시상식 안 와도 영예는 불변하다. 우리는 당신을 상 준다고 발표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밥 딜런은 지금도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콘서트에서도 자신이 이 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발언을 하지 않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벨 문학상의 혁명이다. 밥 딜런보다 훌륭한 작가들이 많다. 이러는데 어떻게 밥 딜런에게 이런 상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일본의 사소설의 대표적인 인물인 무라카미 히루키, 이런 사람들도 아직 이렇게 상을 못 받고 있는데 밥 딜런 같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문학의 올바른 태도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이전의 권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턴하고 있다.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밥 딜런의 노래가 많이 불리어졌고 그 노래를 가사로 듣는 사람들은 결국 문학을 듣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시대 때는 시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돌아다니는 음유 시인들이 이 기사의 로망이나 그리고 이 또 소장농의 고통, 그리고 또 과거의 전설적인 건국의 영웅, 또 과거에 내려오던 민요, 만담, 이런 부분들,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을 음률에 담아서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불렀던 것이 시의 시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좋은 글들 음악에 담아서 가사로 부르는 부분이 결국 시 아니냐, 귀로 듣는 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났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결국은 시라는 부분의 생존의 한계, 소설이라는 부분의 생존의 한계, 기존 문학의 위기가 비디오 이미지 시대를 맞이해서 와버렸습니다. 지금 누구도 젊은 사람들이 시나 소설을 별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씩 무슨 상을 받았다, 또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쏠려다니는 호기심,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몰려다니면서 좀 언론에서 화제가 된 소설이나 시를 잠깐 읽는 부분 말고는 대중적으로 시와 소설을 소비하는 시대가 거의 끝나고 오히려 대중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툰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웹툰을 얼마나 보고 전자어록에 얼마나 열중하는가. 그야말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개도 잘 안 물어갈 정도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저희 어릴 때 집집마다 책꽂이나 이렇게 쌓아놓은 책들 중에 보면 현대 문학 전집해서 시선해서 소설과 문학을, 국내외 문학, 그리고 국내외 각종 시, 이런 부분들을 웬만하게 밥만 먹으면 집집마다 다 있었고 대학생들의 자취방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전집으로 사는 게 유행이라서요. 과거에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봤던 세계적인 문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설들, 이름 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카프카의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해밍웨이의 소설, 이래가지고 유명 소설가 백인의 작품 해가지고 한 100권짜리 전집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고물상이 가져갔겠죠. 또 시집들도 선집들 해서 이 한 질로 샀습니다.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뭡니까? 문학과 지성, 무슨 현대문학, 또 이 각종 창작가 비평, 이런 부분을 바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특히 창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숙집이나 자취방에 한 질로 이렇게 지나간 창비까지 포함한 이 판들이 있어야
그래도 척 하는 대학생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잔디밭에 앉아 있으면 장비 하나 들러 놓으시지요 하고 그 월부로 파는 아저씨들이 다녔는데요. 참 그 사람들 학생들한테 뭘 믿고 월부로 그런 걸 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짜발이었다. 즉 학내에 출입하는 경찰들이 장비를 파는 사람으로 위장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도 돌아다녔습니다. 자, 어쨌거나 모두가 지금 문학을 소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소설과 시를 보지 않는 시대에서 노벨 문학상을 정하는 스웨덴 할리먼은 그간의 제3세계의 작가, 무슨 여류 작가, 아프리카 작가 운운하면서 나라마다 이 상을 안배해 왔는데요. 사실상 유명하기로 보면 매우 유명한 순서대로도 상을 주지 않았고 책을 팔린 순서대로도 상을 주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여기 좀 줬다 저기 좀 줬다 하면서 소수민족 무슨 또 작은 나라 이런 대륙별로 주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은 유명 작가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대중들이 그 상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 작가의 책을 사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그 파울로 코엘류입니까? 그 작가가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거의 마지막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책 좀 팔은 사람이고 그 이후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벨상위원회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을 줬다가는 이 상이 의미가 없겠다. 자, 경제학상은 그나마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 현상들, 이번에는 계약 이론을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만은 이랬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학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업적이라는 것이 좀 평가가 되어집니다. 평화상은 매우 정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중에는 평화에 기여한 사람보다 평화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 노벨 문학상이 노벨 평화상처럼 되어가 버리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이래 가지고는 노벨 문학상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소설 시로 상징되는 문학이 범위를 넓혀서 음악과 문학의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문학상에 끌어들이는 파격을 해보자. 자, 그래서 노벨 문학상의 권위와 화제를 좀 집중시키면서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자라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 부분은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가진 이미지의 결과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소모되는 밥 딜런의 이미지가 뭡니까? 결국 밥 딜런은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사회의 변혁기에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반전 저항을 이야기했던 엄유 시인이고 포크 가수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시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시기에 전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과 밥 딜런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다. 제가 이 밥 딜런의 이 가사를 처음 본 것은요, 만화에서 봤습니다. 고독한 기타맨인가 어떤 만화에 보니까 이 기타를 치면서 이 훌륭한 가사들을 이렇게 실어서 날리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 노래 중에 밥 딜런 노래를 부르는 걸 봤는데 밥 딜런이 어떤 가사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밥 딜런 솔직히 저도 밥 딜런보다 후속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때도 밥 딜런 노래를 듣기도 했고 또 흥얼거리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밥 딜런 노래의 가사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항시인이다, 포크 가수다 이런 이야기들은 했죠. 근데 얼마 전에 Make You Feel My Love라는 밥 딜런이 부른 노래들을 다른 가수가 부르는 걸 우연히 봤는데요. 가사 좋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밥 딜런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직후에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노벨상도 이제 고전적인 형태의 문학의 위기에 직면해서 크로스오버, 즉 이 퓨전, 한마디로 음악과 문학을 뒤섞으면서 이미지를 중시하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다. 솔직히 책보다는 글보다는 음악이 더 이미지에 적합을 하죠. 나중에는 비디오 아티스트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작가가 어느 순간에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기도 올 거다. 그러면 이런 전통의 이 구분들이, 예술적 구분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장단점을 잘 느껴야 되겠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어릴 때 계란이 전부 흰 계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70년대에 7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뭐 계란 반찬 싸가지고 가면 밥 위에 다 얹어서 뭐 아이고 그래도 조금 부자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흰 계란만 있었지 노란 계란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시골 마을에 가서 혹시 닭이 덤불 속에 이렇게 놔놓은 토종닭이 알이 이 갈색 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색 계란을 보면 좀 이질적이었고요. 흰 것이 당연한 계란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흰색 계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에서는 거의 모든 계란이 갈색 계란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흰 계란은 어디로 가고 갈색 계란이 있나 했는데 얼마 전에 뭐 흰 계란을 한번 봤어요. 지나다니다가 아 요즘은 흰 계란도 다시 팔구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흰 계란과 갈색 계란을 봤을 때 사람들은 비주얼 이미지적으로는 흰 계란보다 갈색 계란이 맛있겠다 생각하는데 계란이 색깔이 짙어지면 이 비린내가 약간 나기 때문에 갈색 계란의 맛이 좀 더 깔끔하다. 그러면 왜 70년대에 갈색 계란이 없고 흰색 계란이 생겼냐? 그 60년대, 50년대에는 계란이 대중적으로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나와서 키우거나 약간 팔았지. 그때는 전부 갈색이었죠. 그런데 이제 60년대 말부터 이 양계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사료를 작게 먹고 알을 많이 낳고 건강하는 이런 화이트 레거혼이라고 하는 품종이 나오면서 갈색 닭들은 알을 흰색 닭보다 많이 못 낳고 사료만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육 농가들이 경제성에서 갈색 닭을 폐기하고 흰색 닭으로 싹 바꿔버렸죠. 닭을 키울 때는 사료를 얼마나 먹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료를 조금 작게 먹고 덩치가 좀 작은 닭이 비슷한 크기의 알을 낳는다면 그럼 무조건 흰색 키워야 되죠. 그렇게 되면서 갈색 닭이 없어졌다가 이제 이 80년대 접어들면서 갈색 닭도 흰색 닭처럼 이렇게 병도 잘 안 걸리고 이렇게 알도 잘 낳고 사료도 적게 먹는 품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갈색 달걀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소비자들이 흰색 달걀은 조금만 이렇게 닭이 알을 낳다 보면 이 변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분변이요. 그 지저분하게 느껴졌는데 갈색 닭은 그게 좀 묻어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릴 때 자기들이 토종 닭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갈색 달걀을 낳는 갈색 닭들이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토종이 아니라 대부분 수입 닭인데 이 갈색 닭은 달걀은 토종 닭이다 하는 이런 어떤 과거의 이미지를 복구시키면서 이제 갈색 달걀을 선호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흰색 달걀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이제는 98, 9%가 갈색 달걀인 시대가 되었고 흰색 달걀은 겨우 몇 명만 유지하다가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렇대요. 외국에도 처음에는 갈색 달걀만 있었는데 화이트 레곤이라는 품종이 워낙 우수하면서 흰색 달걀로 바뀌었다가 요즘 그래서 이 갈색 달걀은 아직도 사료를 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흰색 달걀보다 10% 정도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사람들이 어느 때는 흰색만 먹다가 언제는 또 갈색만 먹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미지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어느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루에 한 끼씩 다 소비하는 그런 달걀들에도 이런 이미지에 따른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달걀에 있어서 갈색이나 흰색의 영양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오히려 약간 덜 비리기는 흰색이 덜 비리다. 색깔이 짙어지면 비린 성분이 조금 더 많다. 근데 요즘 생달걀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색을 더 선호한다. 삶아 먹거나 대부분 후라이로 먹지 않습니까? 자, 저희들 어릴 때는 참 이 생달걀을 웅변대에 간다 하면 이렇게 항상 깨어 먹었고요. 이 참기름에 담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방에 가면 그 모닝 커피라고 해서 생달걀을 커피 안에 하나 깨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커피와 생달걀 진짜 맞지 않는 조합인데요. 그때 저도 먹어보고 야, 참 맛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산속에 가서 놀다가 닭이 몰래 놓은 달걀을 보고 생달걀로 먹을 때 그 고소한 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과거에 이 마가린에 참기름에 간장에 비벼서 생달걀을 깨어서 비벼 먹던 시대에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먹었을까 하는 것이 아득한데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은 이미지라는 부분이 정말로 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가는 시대에 노벨 문학상도 이미지에 따라서 이제 가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계란의 색깔에도 이미지가 이렇게 작용하는 시대랍니다. 그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미지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이제 그걸보다 이미지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미지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음 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